지금 냉장고에 이런 반찬통 있다면 당장 갖다 버리세요. 혹시 암에 대해 못 들어본 분 있으신가요? 아마도 100%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암은 많은 사람이 걸리는 질병이고 한 번 걸리면 완치되기 정말 어려운 질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이는 사망 원인 1위로 암이 그만큼 위험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암을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암을 미리 예방하는 행동을 하면 암 발생을 33%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을 위한 예방 행동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암이란 무엇인가? 무심코 음식을 보관한 어떤 용기들이 발암물질이 나오는지, 암세포 늘리는 최악의 음식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이렇게 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암 예방 박사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건강에 좋은 영상 만드는데 힘이 나니까 꼭 해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암 예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을 다른 말로 악성 종양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종양이라고 하면 신체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 성장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덩어리를 의미하는데요.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성 종양이 비교적 성장 속도가 느리고 전이되지 않는 것에 반해 악성 종양은 주위 조직에 침투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신체 각 부위에 확산되거나 전이되어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악성 종양을 암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는 정상적으로는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의해 분열 및 성장하고 수명이 다하거나 손상되면 스스로 죽어서 없어지는데요. 이런 활동으로 전반적인 세포수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이러한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으로는 없어져야 할 비정상 세포들이 과다 증식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주위 조직 및 장기에 침입하여 암을 형성하고 기존의 구조를 파괴하거나 변형시키는데 이러한 상태를 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암은 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 평소에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음식들을 담는 용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는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플라스틱 용기들을 살펴보면 1번부터 숫자가 그려진 삼각형 표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표기는 플라스틱의 원활한 분리배출을 위한 이름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다 같은 플라스틱 같아 보여도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성분에 따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잘 알고 활용한다면 건강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고 발암물질이 나오는 특정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는 등의 실수는 면할 수 있는데요. 총 6가지의 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종류 첫 번째,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종류입니다. 생수나 음료수병 등에 사용되고 박테리아에 취약해 재사용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음료수나 물을 사드시고 병이 아깝다고 다시 재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더구나 이걸 따뜻하게 드신다고 전자레인지 같은 곳에 넣어서 데워서 드시는데 이렇게 되면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고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잔뜩 나오니 전자레인지에는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 용기 종류 두 번째, 고밀도의 플라스틱으로 나쁜 화학 성분이 배출되지 않아서 어린이의 장난감의 재료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그만큼 안전하고 뛰어난 내열성으로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고 반찬통으로도 쓰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 열고 HDP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겠죠. 플라스틱 용기 종류 세 번째, PVC. 흔히 많이 쓰는 랩, 필름, 지퍼백 등의 비닐 종류인데요. 원래는 단단한 성질이지만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 다량 배출돼서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남거나 보관할 때 랩이나 지퍼백으로 덮어서 보관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부터라도 사용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오랫동안 보관할 때는 더더욱 조심하셔야겠죠. 플라스틱 용기 종류 네 번째, 저밀도 플라스틱으로 신축성이 좋고 투명해
비닐장갑이나 휴대전화 보호필름을 만들 때 사용되는데요. 썩지 않고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해서 사용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플라스틱 용기 종류 5번째 PP. 반찬통으로 가장 많이 쓰는 플라스틱 용기인데요. 질량이 가장 가볍고 질기며 내열성이 좋습니다. 특히 열에 의한 환경 호르몬 배출이 거의 없고 발암물질도 거의 안 나오는 용기인데요.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아기 젖병이나 반찬통, 보온병, 이불솜 등의 생활용품에 쓰는 플라스틱입니다. 집에 있는 반찬통이 이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플라스틱 용기 종류 6번째 PS. 이 제품은 가벼운 질량으로 과자봉지나 플라스틱 식기구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내열성이 약해 고온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제품이 식품을 담는 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한데요. 열을 가하지 않으면 환경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아 괜찮지만 조금만 열을 가해도 발암물질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쓰는 반찬통이나 식품 용기 중에 이 용기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기만 잘 구분한다면 암 예방이 잘 될까요? 당연히 더욱 중요한 것은 먹는 음식인데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고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태운 고기인데요.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고기가 타게 되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고기를 구우면 생기는 연기에도 벤조피렌이 함유되어 있어서 되도록이면 고기를 구울 때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가 타서 생성된 벤조피렌은 기름을 타고 고기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탄 부위만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예방이 안 될 수 있으니 직화구이 같은 태우기 쉬운 방식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주로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육류나 생선이 탈 때 발생하지만 누룽지 같은 것이 탈 때도 소량 발생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햄 베이컨 같은 가공된 고기입니다. 가공된 고기에는 소디움 나이트라이트와 같은 보존제가 있는데요. 이는 가공육의 색을 유지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화합물이 인체 내에서 나이트로사민과 같은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에서 가공육을 조리할 때 아미노산, 당, 크레아틴이 반응하여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폴리사이클릭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가공된 고기에는 염분 함량도 엄청 많은데요. 이건 유통기한을 길게 하기 위해 많은 소금이 사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위암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암 위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드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가공육에는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으로부터 유래한 햄철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햄철분이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암세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는데요. 다른 건강에 좋은 음식도 많은데 굳이 먹을 이유가 없겠죠.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이라는 것은 분리단백질, 경화유, 고과당 옥수수 시럽, 향미증진제, 인공감미료, 그리고 증점제와 같은 산업가공으로부터 나온 성분을 포함한 식품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탄산음료와 에너지 드링크, 시리얼, 냉동 피자, 캔디 등이 있습니다. 2018년 영국 의학 저널에 게재된 약 10만 5천 명의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먹는 비율을 10% 증가시키면 전체 암에 걸릴 위험이 12%나 크게 증가하고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11% 증가하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은 포화지방, 첨가된 설탕, 소금이 많지만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적습니다. 또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및 다원 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가공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발암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암뿐만 아니라 초가공식품 섭취는 제2형 당뇨병과 심장병을 포함한 많은 다른 만성 질환과 긴밀한 연관이 있어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공식품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이제 잘 아시겠죠? 이렇게 가공된 음식들 말고도 그냥 먹을 때는 몸에 좋은 음식인데 냉장고에 넣으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무심코 냉장고에 이 음식들을 넣으시는데요. 냉장고에 넣으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셨죠? 지금도 냉장고에 감자 보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감자는 보통 오래 먹을 양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관을 위해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하지만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감자의 녹말 성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요. 감자를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종이 상자 등을 이용해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사과에서 에틸린이라는 가스가 감자에서 싹디엘 나오는 것을 늦춰주기 때문에 함께 보관하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보관 중이라면 상온에 일주일 정도 두는 것만으로도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감자를 조리하기 전 물에 15분 정도 담가두면 아크릴 아미드를 만드는 성분이 물에 어느 정도 흘러내려간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두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참깨를 볶은 후 압착해 짜낸 기름으로 특유의 고소한 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80%를 이루고 있으며 천연 항산화제인 세사몰, 세사몰린 등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한 식품인데요. 참기름에는 산패를 막아주는 미근한 성분이 풍부해서 짙은 병에 그늘진 곳에 상온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기름을 냉장 보관하게 되면 산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담배보다도 무려 1만 배나 많은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가열점이 낮기 때문에 절대로 열을 가하면 안 되는데요. 조리하면서 과한 열을 가하면 산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들기름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면 될까요? 들기름은 참기름과 반대로 빛과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는데요. 들기름을 상온에 보관하면 참기름과 반대로 빨리 산패가 됩니다. 들기름의 약 60%는 오메가3 계열인 알파리놀렌산인데 이 알파리놀렌산이 상온에서는 쉽게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패된 들기름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뇌혈관이 막혀 각종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암 발생뿐 아니라 치매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거의 모든 요리에 감칠맛을 내는 대표적인 식재료인 만큼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늘은 수분에 취약해서 냉장 보관 시 자체 수분 함량 때문에 쉽게 물러져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곰팡이가 생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특히 껍질째 보관 중인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면 싹이 나고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꼭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또 껍질을 제거한 마늘은 다져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부득이하게 통마늘로 보관해야 한다면 습기에 곰팡이가 나지 않도록 밀폐 용기 바닥에 소금이나 설탕을 깔고 그 위에 키친타월을 깔아 냉장실에 보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금과 설탕이 제습제 역할을 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침 거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또는 아침에 밥 차리기 귀찮아서 빵에 잼 발라 먹거나 국에 밥 말아 후루룩 드시며 대충 때우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잘 먹은 밥 한 그릇은 보약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이롭게 하는 보약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아침이 왜 중요한지 의사들이 추천하는 아침 최고의 음식 8가지, 그리고 음식을 먹는 방법과 아침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이렇게 아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아침이 중요한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시리얼입니다. 아침 차리기 귀찮아서 우유에 시리얼 말아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리얼은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가공식품인데요. 곡물로 만들었지만 시리얼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이고 단맛이 좋아야 잘 팔리기 때문에 당분 또한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얼을 아침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뇨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 먹는다면 처음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먹는다면 몸에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뇨에 걸릴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신진대사 기능이 많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드신다면 건강에 정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드실 수 있어 많이 드시는 시리얼은 절대 아침에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과일을 갈아 만든 과일 주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침에 만들어 먹기 편하고 생과일이기 때문에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여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갈아 만든 과일 주스는 몸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일들이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하여 몸에 좋은 건 맞지만 문제는 바로 갈아서 드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과일을 갈게 된다면 과일의 성분들이 몸에 빠르게 흡수하게 되는데요. 생과일로 그냥 드셨을 때 보다 혈당 지수를 급격히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을 아침에 드시게 되면 갈아서 드시지 마시고 생으로 씹어서 드시길 바랍니다. 씹는 것을 저작 운동이라고 하죠. 이를 이용해 씹는 운동을 하면 뇌에도 자극을 더욱 주어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침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죽입니다. 무슨 말이지? 아침에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어 죽을 먹게 되는데 왜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흰 쌀밥이 현미에 비해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그러네 이 흰 쌀밥을 죽으로 만들면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것과 같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됩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시리얼, 과일 주스와 마찬가지로 췌장에 무리를 주어 건강했던 사람도 점점 췌장이 망가지게 되고 결국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절대 아침에 시리얼, 과일 주스, 죽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침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연세가 많은 어르신, 중년들에게도 아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뇌 건강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24시간 활동을 하는데요. 잠에서 깨어 활동하는 시간에 우리 몸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활동에 관여할 뿐 아니라 자는 동안에도 뇌는 쉬지 않고 우리의 몸을 재정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는 뇌는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 중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바로 포도당입니다. 밤새 일한 뇌에 에너지원을 공급해줘야 뇌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아침을 거르고 먹지 않으면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적어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침을 건강하게 잘 먹어야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며 우리 몸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먹지 않거나 잘못 먹으면 오히려 뇌 기능이 떨어지고 뇌 기능뿐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아침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갈증을 느끼고 입안이 텁텁해서 물 한 잔씩 드시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중 첫 번째가 바로 물인데요. 밤새 뇌는 쉬지 않고 일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은 잠들어 있지만 뇌는 밤새 우리 몸을 재정비하는데요. 밤새 지친 몸을 회복시키고 내분비 기관을 정비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몸 안의 수분도 손실되게 됩니다. 그 양이 약 500ml에서 100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에서 깨면 목마른 갈증을 느끼고 입안이 건조해져서 나도 모르게 물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을 마실 때에도 찬물을 마시기보다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첫 한 모금은 물을 마시지 말고 입안을 한번 헹궈버려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안에서 밤새 많은 세균이 번식해 있기 때문에 물로 입안을 헹궈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물 500ml 정도의 따뜻한 물을 한 번에 다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천천히 나눠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뇌출혈 또는 뇌동맥류가 있었던 분들은 더욱 천천히 드시길 바랍니다. 혈관에 문제가 있던 분들이 물을 너무 빨리 들이게 되면 뇌의 혈류량이 급증해 뇌혈관에 무리를 주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 모금씩 드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면 혈액의 양을 늘려주고 또한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류량 또한 늘게 되고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에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만성 탈수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 안에 수분이 많이 떨어져 주름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욱 수분 보충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만성 탈수가 되지 않도록 아침에 따뜻한 물 500ml 정도를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에 물을 마시면 탈수를 막아주는 것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것 외에도 몸의 신진대사를 더욱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아침에 물이 몸에 들어가면 위장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밤새 멈춰있던 위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장내에 남아있던 음식물이 직장으로 움직이게 되고 위 대장 반사 운동이 활발해지고 배변 신호를 자극하여 변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단맛도 좋은데요. 뇌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하는 데에도 아주 좋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해줍니다.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밤새 장에 남아있던 음식 찌꺼기들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베타카로틴이 눈의 황반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호박을 쪄서 드실 때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곁들여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박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몸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아침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이 건강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배고파지지 않아 당분이 많은 간식을 먹거나 점심을 폭식하게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A,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D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계란의 풍부한 레시틴은 우리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아침에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계란을 드실 때 반숙으로 쪄서 드셔도 좋지만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바로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볶아 드시는 것입니다. 토마토에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A는 기름과 함께 드실 때 몸에 흡수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기름에 익혀서 드실 때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아침을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여 잘 안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특히 이런 분들에게 양배추는 더욱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도나 위벽에 염증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염증을 양배추가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뿐 아니라 염증이 심해지면 점막이 패여 궤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궤양 치료에도 양배추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는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는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몸의 진액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혈액,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의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등 우리 몸 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입니다.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위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위염이 나타나고 심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공황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찬 경우에도 혈액순환의 문제뿐 아니라 혈액 속의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 증상들의 원인이 진액 부족인 경우가 많은데 양배추가 우리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죠? 다섯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그리스 지방에서 우유를 농축하여 만든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유단백,
유지방, 유당이 적절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단백질에 풍부하게 들어있어 아침에 드시기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장내 좋은 균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데에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포만감이 아주 좋기 때문에 아침에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든든한 오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릭 요거트는 어떤 음식에 섞어도 조화가 잘 되어 먹기에 편한데요. 아침을 차려 먹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일반 빵 말고 통곡물로 된 통밀빵에 그릭 요거트를 발라 드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그릭 요거트일수록 식감이 꾸덕합니다. 부드러운 요거트 말고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골라 드시길 바랍니다. 물론 당분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무가당 요거트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6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위의 점막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칼륨 성분이 풍부하여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어 고혈압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이 감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피부를 밝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자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재생시키는 역할과 신경계와 호르몬 생성에 관여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아침에 우리 몸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자에는 단백질도 풍부하여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감자는 삶아서 먹는 방법보다는 구워서 먹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혈당 때문에 감자에 탄수화물이 적정되시는 분은 하루 전에 껍질째 구워 냉장고에 16시간 이상 보관해 두시면 감자의 혈당 지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7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귀리입니다. 요즘 여러가지 잡곡이 건강에 좋다고 하여 많이들 드시는데요. 귀리도 그중 하나이지요. 특히 귀리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네요. 귀리는 영양가가 높아 건강에 아주 좋은 곡물입니다. 귀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여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 환자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시 저희 영상 제작에 도움 주신 곳 소개해 드릴게요. 갤럭시 아이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슈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 지원금 포함. 여러 지원금 최대로 드리는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알뜰폰 20곳 이상 비교 상담 가능하고요.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났는데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인 것도 이젠 다들 아시죠? 법에서 정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이니 설치 당일 꼭 챙겨 받으세요. 국내 최대 규모 대리점으로 믿을 수 있으니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아정당은 전화 한 통으로 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드리고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 상품도 있습니다. 아정당 22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폰 추첨 이벤트도 참여 가능하니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에서 정당하게 받으세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고혈압,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귀리를 충분히 섭취하여 혈관 질환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또 귀리는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이 포만감을 높여주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며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섬유질이 풍부한 귀리는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가스로 인해 복부팽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당량을 드시길 바랍니다. 8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베리류 중에서도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과 신신대사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뇌를 자극해주기 때문에 아침에 먹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뇌의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촉진하여 뇌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은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정말 좋은 식품이랍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주어 눈의 피로도를 낮춰주고 시력 저하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유제품과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가 큰데요. 바로 조금 전에 알려드린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시게 되면 비타민 E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는 생과도 물론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정말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냉동 블루베리 구매하셔서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양배추는 특히 위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배추를 이용한 위장약이 만들어지는 만큼 위장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위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 풍부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양배추의 부작용과 양배추의 효능 3가지, 그리고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먹는 방법까지 양배추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에는 칼륨,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U, 식이섬유 등 정말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C는 들어봤는데 비타민 U는 뭘까요? 사실 비타민 U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비타민 U는 S메틸메티오닌이란 성분인데요. 궤장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타민 U로 불립니다. U는 궤양의 영어로 얼서의 첫 글자를 가져와 비타민 U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성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양배추의 첫 번째 효능이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식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능이 있습니다. 위식도에 염증이 있어 빨갛게 헐어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공복의 명치 끝, 배의 윗부분, 명치 있는 부근이 쓰리고 아픈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의 원인이 염증 때문인데요. 이 염증을 비타민 U, S메틸메티오닌이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U는 위점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그란딘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고 위염과 위궤양을 억제하며 위암이 발생하는 것까지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U는 간의 해독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간세포의 손상을 예방하여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비타민 U는 십자화과 채소에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십자화과 채소에는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무 등이 포함됩니다. 100g당 S메틸메티오닌 함량을 살펴보면 배추에 39mg, 무에는 11mg, 브로콜리에 18mg, 양배추에는 무려 46mg으로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부위에 따라서도 비타민 U의 함량이 달라집니다. 푸른색의 겉잎, 하얀 속잎, 그리고 심지로 구성되는데요. 100g당 겉잎에는 26.1mg, 속잎에는 46.4mg, 심지에는 30.6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겉잎보다 속잎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일은 껍질을 꼭 함께 드시라고 했었는데요. 양배추는 반드시 겉잎을 먹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요. 양배추의 두 번째 효능은 항암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항암작용이 뛰어난 글루코시놀레이트란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설포라판과 인돌삼카비놀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인돌삼카비놀은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미쳐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여성의 호르몬 관련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 자궁경 부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 연구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양배추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일주일에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72% 낮은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백혈구와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의 조율 능력이 뛰어나 특히 방광암, 유방암, 간암 등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의 세 번째 효능은 정말 중요한 효능인데요.
바로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입니다. 몸의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좋은 약을 드셔도 효과를 못 볼 수 있고요. 온몸 구석구석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몸의 진액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혈액,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의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등 우리 몸 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입니다. 몸 안의 모든 수분 같은 것들은 전부 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손발이 차거나 저린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혈액순환의 문제가 바로 혈액 속의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액 속의 진액, 수분이 충분해야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관지에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건조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먼지 같은 작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자극을 강하게 느껴 기침이 나고 목이 칼칼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거나 쉰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위장의 조직들이 수축되는 현상으로 위축성 위염이 나타나고, 심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심장에 열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져 가슴이 두근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계속되면 공황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도 많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목, 어깨 등의 근육이 뭉쳐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도 몸 안에 진액,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물을 마시면 몸에 수분이 보충이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신 물이 몸속 구석구석 스며들게 하여 몸의 진액을 보충해 주려면 물만 마셔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속에 잡아둘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양배추인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의 진액 보충을 위해 양배추를 처방하는데요. 양배추는 몸의 진액을 채우고 뇌를 보호하는 뇌수와 뼈 속의 골수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 4가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특정 당분이 가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장이 팽창되고 복부팽만이 일어나며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장점막이 위축되어 있고 변성이 심한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양배추가 몸에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속쓰림이 심해집니다. 공복 속쓰림에는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후에 속쓰림이 있는 분이라면 위장점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양배추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쪄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한 번 드실 때 150g 정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양배추를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갑상선 저하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이트로젠에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쪄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갑상선에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생으로 조금씩 드시길 바랍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인데요. 양배추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성분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양배추를 생으로 드셔서 양배추의 좋은 효능을 통해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고혈압이나 뇌경색 등의 문제로 혈전용해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혈작용이 뭘까요? 혈액을 빨리 굳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와 충돌하게 되어 복용하는 약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드실 때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U, 비타민 C 같은 좋은 성분들이 열에 약하여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됩니다. 이때 양배추만 갈아서 드시면 맛이 없어 마시기 힘드시잖아요. 양배추와 함께 갈아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보약이 되는 음식 알려드릴게요. 바로 사과와 당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식품이 되는데요. 당근은 혈액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여 천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세 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묽게 하여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변비에 정말 직효약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가 되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나요? 또한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살펴보며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40일 정도 된 양배추입니다. 모종이 되는 사이즈죠. 이때부터 농약을 많이 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60일 정도 된 양배추이고요.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배추의 모양은 아니지요. 아직 더 많이 자라야 합니다. 다음은 100일 정도 재배된 양배추입니다. 잎이 생각보다 많이 크죠? 양배추의 모양은 보통 동그라니 공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꼭 다른 채소같이 생겼습니다. 1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자라는데요.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게 있죠? 이것은 결구라고 하는데요.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결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는 양배추예요. 결구를 겹겹이 싸고 있는 잎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아무리 많이 쳐도 우리가 먹는 양배추에는 농약이 닿질 않아요.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도 거의 묻지 않아요. 양배추에 농약을 많이 쓰는 것은 맞지만 보셨다시피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제거하고 결구만 유통되기 때문에 양배추에 농약은 거의 묻어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결구가 생길 때쯤이면 벌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약도 더 이상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구가 생기고 20일 정도 더 키우면 우리가 먹는 양배추 크기가 되는데요. 이때 양배추를 수확하여 겉에 농약 묻은 잎은 다 잘라내고 깨끗한 결구만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양배추 드셔도 되겠죠? 혹시나 걱정되신다면 농약은 수용석 성분이기 때문에 양배추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답니다.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이 1인당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많이 먹고 있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는데요.
마늘빵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방법은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데요. 1인분에 마늘 3-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버리셨나요?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대장암, 폐암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도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마늘 껍질은 마늘알보다 약 1.5배나 항산화 능력이 좋은데요. 항산화 작용을 하면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몸 안의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고 세포를 급격히 노화시키는데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지요.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차 우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은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 소주 반컵을 넣고 물 1리터당 마늘 껍질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하여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되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이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 계시지요?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사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늘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의 색이 점점 짙어져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딘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희어지다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릴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은 좋아져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물질들은 파괴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이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 결국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당뇨를 유발하고 당뇨는 또 치매를 유발하게 되는데 몸에 좋은 줄 알고 먹는 마늘이 오히려 독이 되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지요.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 5분 정도 데쳐 주시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물질이 극대화되어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어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둔 분들이라면 최소 수술 전 2주일 정도는 마늘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위궤양같이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하여 위궤양 같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월 16일부터 오메가3가 함유된 전문의약품 등 영양제 제품의 주의사항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메가3가 몸에 좋다고 해서 지금도 먹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오메가3는 대표적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서 꼭 챙겨 드시는 영양제 중 하나인데요. 이런 오메가3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저런 조치를 취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요즘 오메가3를 먹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 광동제약, 제일약품, 안국유팜 알리코제약 등 총 59개사의 93개 품목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라는 문구를 제품 주의사항에 추가하라고 식약처에서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먼저 유럽의약품청이 오메가3로 인한 심방세동 부작용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여파입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심박 내에서 발생하는 빠르고 불규칙한 전기 신호인데요.
가장 흔한 부정맥의 한 종류입니다. 심방세동이 나타나면 심장 내의 혈액에서 응고된 핏덩어리인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이 혈전이 뇌의 혈관으로 올라가게 되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방세동 환자의 30%는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의 뇌졸중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니 정말 무서운데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오메가3의 용량에 따라 심방세동 위험 증가가 확인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메가3를 먹으면 무조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 발표된 미국 심장학회지의 내용을 보면 오메가3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만성관상동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중앙대병원의 변경민 교수는 최근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의 고용량에 의한 심방세동의 발생은 명확하지 않고 당장 복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오메가3를 과다하게 고용량으로 복용할 때입니다. 보통은 하루에 500에서 2000mg을 넘지 않는데 하루에 4000mg 이상 복용할 시에는 심방세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오메가3로 인한 심장세동의 부작용은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언론에서 기사를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 내용이 전달되면서 과장되거나 잘못 전달되어 오메가3는 먹으면 안 된다거나 부작용이 있으니 먹지 말라는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는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오메가3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으로서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몸에서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오메가3에는 많이 들어보신 DHA와 EPA, 그리고 알파-리놀렌산인 ALA가 있습니다. 즉, 오메가3 지방산은 하나의 성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지요. 오메가3는 덴마크 의학자 존 다이어버그가 1970년대에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이 심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는 이유를 연구하던 중 이누이트족이 섭취하는 생선 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미국 국립보건원이 1990년대에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메가3 지방산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의 영양생리학 연구소의 알렉스 박사팀도 오메가3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6년 동안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0.7% 정도를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으로 섭취한 집단이 이보다 적은 양의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한 집단보다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혈전이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혈전은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지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수치를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는데요. 콜레스테롤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해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뇌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염증을 억제하여 뇌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 등의 뇌 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진은 오메가3 섭취를 통해 편두통 발생 빈도가 줄어들고 혈관 개선 효능으로 인해 뇌혈류 장애의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고광웅 교수님은 오메가3를 6에서 24개월 동안 장기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인지기능 영역과 인지기능 관련 바이오마커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발견하고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메가3는 우울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은 오메가3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효과를 강화시켜주고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통해 뇌의 신경 전달이 원활하도록 도와주어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체내 염증 수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 만큼 염증 제거를 통해 우울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지요.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오메가3는 눈물층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지방층의 분비를 촉진하고 눈물의 증발을 억제하여 눈물층을 안정화시켜 건조한 눈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염증을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안구의 염증도 완화시켜 안구 건조증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피부에도 좋은데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건조함을 방지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피부의 탄력을 개선하여 주름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피부의 염증도 완화시켜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데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는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오메가3는 지방이기 때문에 이를 흡수하려면 담즙산이 필요합니다. 담즙산은 식후 15분 이내에 분비되기 때문에 이때 오메가3를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복에 오메가3를 드신다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침 식후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저녁 식후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아침 식후입니다.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 식후에 쥐에게 오메가3를 먹인 결과 아침 식후에 오메가3를 먹인 쥐에게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감소했는데 저녁 식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메가3를 드신다면 저녁보다는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오메가3는 열, 공기 노출, 빛에 의해 쉽게 산패가 되는데요. 산패된 오메가3를 먹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암, 염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산패된 오메가3는 소화기관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산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패된 오메가3는 역한 비린내가 심하게 나고 캡슐로 된 형태는 캡슐이 단단하지 않고 흐물거리고 캡슐끼리 들러붙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산패된 오메가3 제품은 절대 섭취하지 말고 바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의 부작용으로 주의해서 섭취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이들은 알파-리놀렌산을 EPA와 DAP로 바꾸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 흡수되어 효능을 발휘하려면 EPA와 DHA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전환시킬 수 없다면 오메가3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보다는 동물성 오메가3인 DHA와 EPA가 풍부한 생선을 통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은 피부에 아토피나 건선 등으로 인해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되면 아토피나 건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메가3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은 평소에 두통이 잦거나 어지러움 증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메가3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런 효능 때문에 어지러움 증상이나 두통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저혈압이 있는 분들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오메가3를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오메가3 섭취 후에 몸에 멍이 생기거나 잇몸에 출혈이 생기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안구에 실핏줄이 터져 피가 고인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오메가3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혈전용해제인 와파린과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출혈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미국 FDA에서는 혈소판 수치가 낮은 사람은 오메가3를 섭취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메가3를 주의하실 분들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인데요. 특히 해산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오메가3를 드신 후에 입 주변, 눈 부위가 가렵거나 심하게 붓는 증상,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나면 오메가3 섭취를 중단하시고요. 혹시 숨을 쉬는 것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오이는 면역 반응이 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아나플락시스라고 하는데요. 호흡 곤란이 심각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오메가3를 드시고 짙은 색의 소변, 구토, 황달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바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간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간독성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임산부입니다. 임산부는 출산하기 한 달 전에는 오메가3 섭취를 중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메가3로 인해 혈액이 묽어져 지혈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자궁 수축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3의 섭취는 사실 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인데요.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것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니 요리하실 때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기름만 한두 스푼 약처럼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회 정도는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시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분들만 오메가3 영양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찬으로 많이 먹는 오이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들이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